요즘 세상을 보면 세계화가 끝났다는 말이 참 많이 들려요. 트럼프는 과격한 세계화라며 비판하고 영국은 브렉시트로 유럽연합을 탈퇴했죠. 마린 르펜은 우리 문명을 위태롭게 하는 게 바로 세계화다 라며 강하게 외쳤어요. 정말 그런 걸까요? 이쯤 되면 궁금해질 수밖에 없죠. 세계화가 끝났다는 이 말 진짜일까요? 자, 여기서 잠깐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세계화가 끝났다는 말은 좀 과장된 거예요. 세계화는 단순히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변화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변화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세계화의 중심이 공산품에서 서비스와 아이디어로 이동한 이유가 뭘까요? 먼저 세계화가 처음 시작됐을 때는 공산품이 핵심이었어요. 공장들이 싸게 물건을 만들어서 배에 싣고 여기저기 팔러 다녔죠. 한때는 우리가 사용하는 TV, 신발, 핸드폰 같은 것들이 전부 다른 나라에서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지금은요, 세계화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이제는 물건이 아니라 서비스와 아이디어가 글로벌 경제의 중심이 된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도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한때 비디오 테이프나 CD를 사던 시절 기억나시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비디오나 CD 대신에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더 이상 물리적인 상품을 소유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제는 콘텐츠를 구입하는 대신 구독하는 방식으로 변화된 거죠.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우리가 영화를 보는 방식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전반의 큰 변화 중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이처럼 비물질적인 가치를 사고 파는 것이 이제 세계화의 새로운 핵심이 되었으니까요. 컨테이너 혁명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런데 이 세계화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1950년대 중반 컨테이너라는 아주 간단한 발명품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컨테이너라고 하면 거대한 금속 상자를 떠올리시면 돼요. 이 상자가 없었더라면 여러분이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는 저렴한 물건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1956년 첫 컨테이너선이 바다에 떴을 때는 아무도 이 발명품이 세계 경제를 이렇게 뒤흔들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시엔 이걸 별로 대단한 혁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단순한 상자 덕분에 우리는 아주 저렴하게 전 세계의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어요. 한국에서 만든 휴대폰을 미국에서 사고 유럽에서 만든 차를 한국에서 사는 일이 가능해진 거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컨테이너가 있었기에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될 수 있었고 세계 각국이 서로 엮이게 되면서 글로벌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컨테이너 혁명이 더 이상 세계 경제의 중심이 아니게 되었어요. 이제 중요한 건 물건이 아니라 서비스와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변화를 마주하고 있을까요? 세계화가 어떤 기회와 도전을 만들어냈나요? 세계화는 분명 수많은 기회를 주었지만 그만큼 도전도 많았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계 각국이 하나의 경제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세계 경제 전체가 흔들리게 된 겁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다들 기억하시죠?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번져나가면서 수많은 나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어요. 또 최근 코로나 팬데믹은 어떻게 했나요? 단 하나의 부품이 생산되지 않으면 전 세계의 공장이 멈춰버리게 된다는 걸 우리는 아주 뼈저리게 배웠죠. 인구 고령화와 자동화가 세계화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나요? 최근 세계화의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인구 고령화와 자동화에서 찾을 수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인구는 점점 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유럽 그리고 한국 같은 나라들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죠. 젊은 인구가 줄어들면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많은 공산품 수요도 줄어들고 있어요. 예전에는 냉장고, TV 같은 공산품들이 인기를 끌었지만 이제 고령층은 물건 대신 서비스, 특히 의료, 여행 그리고 교육과 같은 서비스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어요. 또한 자동화의 급격한 발전도 세계화의 큰 축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공장에서 로봇이 인간 노동자를 대신하면서 기업들이 더 이상 값싼 노동력을 찾아 해외로 나가는 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저임금 국가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자동화 기술 덕분에 굳이 노동력이 싼 나라로 이전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런 변화들은 세계화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어요. 물리적 노동이 중심이었던 과거의 세계화와 달리 이제는 지식과 기술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형태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탈세계화가 AI와 전기차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탈세계화의 흐름은 특히 AI와 전기차 산업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AI 기술은 이제 단순한 도구를 넘어 각국의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자산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각국은 자국 내 AI 기술 개발과 보호에 집중하고 있어요. AI 기술을 독점적으로 보유하려는 보호주의는 기술 교류를 막고 글로벌 협력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는 점점 더 지역화되고 있으며 각국의 데이터 보호 규제가 강화되면서 AI 기업들이 각 나라의 규제를 준수하는 데에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해지고 있죠. 전기차 분야에서도 탈세계화의 흐름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기차 제조를 자국 내로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내에서 제조된 전기차에만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전기차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세우도록 유도하고 있죠. 테슬라는 물론 현대자동차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로 인해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또한 재편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또한 반도체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안보를 이유로 첨단 반도체 기술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어요. 이 조치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공급망도 지역화되고 있으며 이는 탈세계화의 한 단면을 잘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세계화는 정말 끝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계화는 그저 형태를 바꿀 뿐입니다. 과거에는 값싼 노동력과 자원을 찾아 공장을 옮기고 제품을 싸게 만들어서 팔았지만 이제는 그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요. 인건비도 예전처럼 싸지 않고 사람들의 소비 패턴도 바뀌었거든요.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물건을 많이 사지 않아요. 대신 여행이나 경험, 그리고 의료 같은 서비스에 더 많은 돈을 쓰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기술의 발전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많은 제품이 서비스로 바뀌고 있어요. 비디오나 CD를 스트리밍 서비스가 대체한 것처럼 점점 더 많은 제품들이 서비스 형태로 전환되고 있죠. 자동차 산업만 봐도 단순히 차를 파는 게 아니라 자동차 공유 서비스로 전환되면서 서비스 기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더 많은 분야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미래의 세계화는 어떤 모습일까요? 앞으로 세계화는 물건 대신 서비스와 아이디어가 중심이 될 거예요. 예전에는 값싼 노동력과 자원을 찾아 공장을 이전하는 것이 세계화의 핵심이었지만 이제는 지식과 아이디어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거죠.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세계 어디에서나 인터넷만 있으면 일을 할 수 있어요. 이처럼 물리적 제품 대신 데이터와 서비스가 세계 경제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화는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거예요. 공산품에서 서비스와 아이디어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는 값싼 제품이 아니라 더 나은 서비스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 책, 세계화의 종말과 새로운 시작은 이런 변화를 매우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크 레빈스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세계화의 다양한 이면을 짚어주며 그 변화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지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특히 그가 강조하는 건 변화의 시기에 새로운 기회가 온다는 점입니다. 세계화의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함께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계화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요.